자, 우리가 파동을 이해하려면요, 진동을 좀 알아야 돼. 결국은 질점의 탄성 진동을 우리가 진동이라 그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점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탄성체에 매달려서 흔들리는 것처럼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게 진동이고요. 이런 질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이웃한 입자들이. 이 진동이 옆으로 순차적으로 전달돼서 이웃한 입자들도 이렇게 흔들리는 게 퍼져나가게 되면 그 흔들리는 모습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되는 게 파동이에요. 이미지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풀어서 설명하면 에너지를 전달한다. 세로로 적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살을 붙일 거예요. 하나하나에. 그러면은 파동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됩니다. 자, 보자. 파동이 시작되는 한 점을 우리는 파1이라 그래요. 파1이라는 것은 파동의 시작점으로 진동수를 결정한다는 특징이 있어. 진동수라는 것은 (1초당) 왕복하는 횟수입니다. 질점이 왕복하는 횟수거나 회전하는 횟수를 우리는 진동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세컨드는 우리 SI 표준 단위가 맞죠. 물리적 단위가 맞는데 횟수는 물리적 단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per second 혹은 결국 세컨드 마이너스 1승이 단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컨드 마이너스 1승의 물리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헤르츠 단위가 표준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요 진동수라는 개념은 통합과학 할 때 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도플러 효과라고.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물리학 2가 되면 파동에서 도플러 효과를 배워요. 그건 이제 파원하고 관측자의 상대적 운동으로 인해서 서로 다가가는 경우 진동수 증가 효과가, 멀어지는 경우 진동수 감소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실제로 파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진동수는 여기서 핵심인 거, 진동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치. 변하지 않는 값이다. 자, 파동의 진동이라는 건 아까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행 방향에 대해서 그 진동이 나란하게 진동하는 경우가 있겠고, 수직으로 진동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나란하게 진동하는 경우는 여기에 좁아질 것이고, 여기는 널널하게. 이런 식으로 파의 형태가 나타나겠지.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이 위쪽 파형을 꺼라 이 위쪽의 파형을 종파, 요 아래쪽의 파형을 횡파라고 하고요. 자, 이 파형 이야기를 왜 했냐면, 종파의 경우는 좀 이따가 매질 이야기를 할 건데, 매질이라는 것은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 물질을 말하잖아. 문제는 이 매질에 대해서 있는 파동도 있고 없는 파동도 있어요. 파동이 있는 거를 우리는 탄성파라 그럽니다. 일반적인 물질은 매질에 탄성 진동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파동은 매질이 있어요. 그런데 매질이 없는 파동이 있죠, 뭐?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결을 해서 배울 게 뭐냐면, 요 매질에 대해서 종파의 경우는 솔리드, 리퀴드, 가스가 다 전달이 돼. 횡파는 솔리드에서만 전달이 돼요. 이거는 왜 그렇냐면, 원래 이제 나중에 물리학2에 가면은 유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배우게 될 텐데, 유체, 즉 액체나 기체에서는 압력이라는 형태로 힘의 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종파의 경우는 이게 사실 압력의 형태로 앞뒤 충돌에 의한 전달인 거거든. 근데 횡파 진동은 입자의 인력이 강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돼. 생각해봐. 이렇게 흔들리는데 얘가 흔들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인력이 강하면 끌려다니겠지. 극단적인 예로 경기장에서 파도 타기 응원이 횡파 진동이잖아. 각자의 질점, 각자의 응원하는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우와 하고 앉는 거 아니야. 옆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보장은 없죠. 맞지? 근데 그 팬들이 다 같이 파도 타기를 하게 하는 원동력은 소위 우리 팀, 우리 새끼들이라는 팬심으로 대동단결해서 우와 하고 일어나는 거잖아. 생각해봐. 롯데와 LG가 경기하는데 LG 팬이 롯데 팬 사이에서 치킨 뜯고 있다가 롯데가 이긴다고 신나서 파도 타기 응원하는데 일어나겠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인력이 있을 때만 횡파 전달이 가능해. 그래서 매질에 대한 것. 그리고 참고로 이 매질이 뭐를 또 결정하냐면 파장을 결정합니다. 사실은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V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F 람다란 말이야. 근데 F를 여기서 결정했죠, 파원이. 그러면 당연히 매질에서 람다가 결정해.
그러니까 원래는 속력 결정이 맞아요. 그런데 진동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파장 부분이 요런 형태로 결정이 난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뒤에 가서 공식이 왜 저렇게 낸지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주위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 부분은 물 원에는 현재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있다가 파동 굴절을 설명할 거란 말이야. 파동 굴절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하위 헌스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하위 헌스는 이제 그거야. 우리 물리학의 각 파트별로 가장 중요한 과학자들을 하나씩 잡잖아요. 파동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급으로 봐야 되느냐? 고전력학의 뉴턴, 연력학에서 볼츠만, 전자기학에서 맥스웰, 현대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 파동광학의 하이언스예요. 그럼 어느 정도 레벨에 위치하는 양반인지. 근데 이름을 처음 들어보죠. 옛날 이름이 더 유명해. 왜냐면 이게 교과서 개정 때문에 이름을 개명당한 양반이거든. 호이겐스였어요, 원래는. 개명당한 양반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하위헌스는 파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우리 항공 촬영으로 해운대 해수욕장 여름 피해 서객들 이렇게 찍어보면 파도 치는 라인이 보이죠. 그 부분이 사실 마루잖아. 그 파면이 하나 생길 때 그 파면은 새로운 파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파동은 구면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주위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부분에서 평면파와 구면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면파라는 거는 파면이 직선으로 나오는 파동을 말해. 그래서 네모난 수조에서 파면을 일으키잖아요. 네모난 수조에서 이런 길쭉한 막대기를 가지고 물결을 일으키면 파면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의 직선 형태의 파면이 만들어지잖아. 파면의 가장 큰 특징은요, 실제 그 진행 방향이랑 수직을 이루는 게 파면의 특징이야. 요 하늘색이 뭐다? 파면이다. 진행이랑 수직이다. 오케이? 그런데 구면파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요 한 점의 파원을 가지고 통통통통 일정한 박자로 물결을 일으키면 요렇게 물결이 생기잖아. 그럼 여기에 파면을 그 진행 방향을 그려보면 요렇게 퍼져나가는 그림이. 근데 이게 왜 모든 파동은 전부 다 구면파라 그랬잖아.
평면파 있는데 왜 국면파냐? 하비언스는 평면파를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에 각각의 파면이 다 파원이라서. 여기는 이렇게 얘는 점점 흩어지니까 에너지 밀도가 감소하죠. 얘는 그대로 나가니까 균일하지. 이런 차이 때문에 결국 평면파는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일률이 일정하고 얘는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일률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약해진다. 즉 멀어질수록 약해진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쌤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자, 파동 그래프에서 자, 세로축은 변이에요. 변이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기준점에서부터 각 질점이 얼마나 이동해 있느냐에 대한 값을 말하면 되는 거고, 가로축이 중요한데 이 가로축이 거리로 되어 있느냐 시간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의미가 되게 많이 바뀝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보통 이제 요런 이제 사인파 형태의 곡선으로 많이 그려지게 되고, 여기 제일 높은 곳, 여기를 우리는 마루,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합니다. 기준점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혹은 기준점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A라고 쓰고 진폭이라고 하고요. 자,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요 간격이 중요한데, 요 간격이 요 가로축이 거리일 때는 람다, 시간일 때는 t의 의미가 돼요. 자, 요 세 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일단 A 진폭, 각 매질의 질점의 위치가 움직인 최대값을 말해요. 당연히 단위는 미터 단위로 쓰고, 그 다음에 파장, 보통 파동 한마디의 길이 1회 진동할 때 파동의 진행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거리니까 미터 단위로 주겠죠. 그 다음에 T,
주기, 그 질점의 1회 왕복 소요시간이에요. 그러면 얘는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횟수라는 거는 물리량이 원래 없는 단위죠. 그래서 얘는 공식적인 단위는 세컨드 단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기는 어떤 관계가 된다? 진동수와 역수죠. 그지? 우리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에 걸리잖아. 근데 이게 파동이 되면 뭐분의 뭐가 된다? T분의 R가 돼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될 수도 있다? F람드가 돼요. 응? 그리고 이 파동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면 이 파동의 잠시 뒤의 위치는 이 연두색의 위치로 옮겨져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 중요한 건 각 매질은 얘가 횡파라고 가정하고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려오겠죠. 그 다음은 위쪽으로, 그 다음은 밑으로, 그 다음은 위쪽으로 평행이동한 위치에 매질이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각 매질은 상하 진동을 하고 거기서 오른쪽으로의 이동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요소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자, 기본 속력 공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종종 다뤄지는 것들인데 우리 줄 탄성 진동은 선밀도에 반비례하고 탄성력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선밀도라는 건 단위 길이당 질량을 말하는 거고 탄성력은 줄을 당겨놓은 텐션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비례해요. 그거 생각하면 돼. 혹시 현악기 다뤄본 거 있냐? 바이올린. 그럼 니는 잘 알겠네. 굵은 줄 가는 줄 먹어도 높은 음이 나요. 굵은 줄이 낮은 음이고 가는 줄이 높은 음이에요. 왜냐하면 줄이 굵어지잖아. 그럼 얘가 관성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떨리는 속력이 느려져. 튕겨서 돌아오는데 주기가 길어지는 거야. 그럼 속력이 느려져요. 줄이 가늘어지면 빨리빨리 튕겨. 이게 진동수가 소리의 높낮이로 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 탄성력은 쪼으면 높은 음이 되고 풀어주면 낮은 음이 되잖아. 그거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파도 있죠, 파도. 깊이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해운대가 불가능해요. 영화 해운대가. 왜 그러냐면
쓰나미가 생기는 원리가 뭐냐면 지진에 의한 해일이 만들어질 때 깊은 바다에서 속력이 무진장 빠르단 말이야. 파도의 속력이. 파장 자체가 몇 킬로씩 가요. 같은 진동수에서. 그 속력을 가진 운동 에너지가 바다가 얕아지면 파장이 어떻게 되느냐? 짧아지죠. 느려져야 되니까. 근데 운동 에너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속력이 느려져. 그럼 뭐가 커져? 위치 에너지가 커지지. 해수욕장에서 튜브 갖고 놀아봤으면 알 거야. 언제가 제일 위험해? 엄마가 불러서 빠져나오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잖아. 해안선이 다 왔을 때 파도 높이가 갑자기 솟아오르면서 확 뒤에서 때려버리면. 분명히 튜브 타고 노는 좀 깊은 바다에서는 파도가 안 높잖아. 이렇게 가잖아. 맞지? 근데 이게 얕은 데 보면 막 이래. 이 웨이브가 압축이 돼서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서 만난 쓰나미는 안 위험해요. 왜? 높이는 한 5m, 10m지만 파장이 한 2km, 3km니까. 그럼 그냥 슥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해수욕장에서 만나면 막 30m짜리 파도가 와. 알겠죠? 그러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은 그만한 파도가 못 와요. 왜? 대마도에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가장 깊은 곳이 60m밖에 안 나와. 60에서 70m밖에 안 나오는데 60m짜리 파도를 맞는다고? 택도다. 이해가 되지? 정동진이면 가능할 수 있어요. 동해바다는 1000m 이상 깊이가 나오거든. 근데 해운대 앞바다는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소리. 고체가 빠릅니다. 보통 우리가 나무가 금속이나 돌이 5, 6km/s까지 가요. 물은 요 정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있죠. 그 속칭 소중 발랄. 스피커가 물 속에 있잖아.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수영하는 사람들은 그 스피커가 물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진동을 몸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박자 맞추는 거죠. 그거도 있어요. 그 골전도 이어폰? 헤드폰? 들어본 적 있지? 그 귀 안에 꽂는 헤드폰 말고 요 머리에 붙이는 헤드폰. 그럼 여기 머리뼈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듣게 해주는 게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난 지금 오늘 더 걱정인 게 지금 이 목쉬는 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될지 더 감이 안 잡혀. 자, 문제는 공기인데 이게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15도 기준으로 초속 340m/s가 나와요. 단위가 얘는 자, 지금 이렇게 속력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파동의 굴절이라는 거는 속력 차이에 의해서 꺾이는 거거든. 그래서 굴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가볍게 정리를 했다. 일단 요거 마무리 정리하고 한번 칠판 지우고 계속 하도록 할게요. 정리. 자,
굴절. 파동의 굴절이라는 것은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진행 속력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파동이 전달되는 경로가 그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시간의 경로가 되는 경로로 전달이 되도록 꺾여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계산식은 스넬의 법칙이라 그러고 그걸 증명해낸 것, 그 빛의 경로를 통해서 증명한 것은 페르마가 됩니다. 수학자가 왜 갑자기 굴절에 튀어나오는지는 나도 참 궁금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조금 올라갔네. 봐봐. 지금 이렇게 파동이 들어오고 있잖아, 파면이. 그럼 실제 이 파동의 진행 경로는 이렇다고 볼 수 있겠지. 맞죠? 응? 근데 여기서 봐봐. 색칠한 게 어디 갔나? 여기가 우리 법선이잖아. 그럼 따지고 보면 뭐예요? 요각이 입사각이지. 그럼 요각이 입사각이에요. 그죠? 응? 그 아까 우리가 배운 하위 현수의 원리 있죠. 파면은 새로운 파원이 된다. 요게 람다 원인 건 알겠지? 그 말은 여기서 만들어진 파면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파원도 이게 같은 매질이라면 여기까지 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 1번이 좀 전달이 빠른 매질이고 요 밑에 2번 매질이 느린 매질이라면 2번 매질의 파장은 1번 매질보다 짧다, 길다? 짧아야 되죠. 따라서 2번 매질이 파장이 짧아야 되다 보니까 여기를 전파원으로 하는 파장이 요렇게 짧은 구면파로 그려지는 거야. 짧은 구면파로. 그러면 파면이 어떻게? 요 점에서 이 원의 접선을 그리는 형태로 파면이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나란하게. 뭐 여기도 이렇게니까 뭐 이렇게 나란하게 그려지겠지. 응? 그럼 이쪽에서 진행 경로는 여기가 접선이잖아. 꺾인 게 보이죠? 자, 또 여전히 그럼 여기가 세타2 따지고 보면 뭐가 세타2? 여기가 세타2가 되죠. 그지? 그럼 정확하게 따지면 봐봐. 요각이 세타2 여기가 세타1 여기가 세타2 여기가 람다2 여기가 람다1이 되죠. 지금 우리는 요 사각형만 보는 겁니다. 요 사각형.
그지? 여기 직각, 여기 직각. 굴절 법칙에서 봐봐. 속력의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경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굴절 법칙은 V2분의 V1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 F 람다 2분의 F 람다 1이 되죠? 이러면 어떻게? F 약분. 그럼 람다 2분의 람다 1은 결국 뭐가 되느냐? 요 선분을 L이라고 한다면 이 되잖아. 결국 뭐가 된다? V2분의 V1은 요게 스네일 법칙이 돼요. 속력의 비가 굴절각과 입사각의 사인값의 비. 그래서 경로를 따질 때는 어떻게 된다? 더 느린 쪽으로 경로가 꺾인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요게 파동만 이런 게 아니라 빛의 소리. 요거를 법선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빛이 진행하면 여기가 세타 1일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빛은 어떻게 되냐면 같은 세턴으로 일부 반사가 일어나고 원래는 요 경로로 가야 될 건데 여기가 예를 들어 공기고 여기가 물이라면 이때 이렇게 꺾이게 돼요. 그런데 얘는 지금 빛이잖아. 빛에서는 우리가 굴절률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굴절률은 우리가 절대 굴절률과 상대 굴절률이 있는데 절대 굴절률 N은 V분의 C입니다. 해당 매질에서의 속력분의 광소. 나는 그래서 20보다는 요 식으로 외우라고도 많이 시켜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굴절률이 크다는 거는 속력이 느리다. 그래서 굴절률 일이 딱 진공이에요. 여기서 공기가 거의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물, 유리, 다이아몬드수. 뭐 요 정도로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즉 다이아몬드로 갈수록 빛의 속력은 더 느려진다. 가 되는 거고
상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 이건 봐봐. n에 1, 2라고 적으면 1번 매질에 대한 2번 매질의 굴절률이거든요.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사실 뭐냐? V1분의 C분의 V2분의 C잖아. V2분의 V1이네요. 잘 봐. 얘만 반대고 요거 반대라는 말 뭔지 알겠지? 요렇게 해서 외워서 굴절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굴절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 어떻게? 여기에서도 이거 나오겠지. 요렇게도 같다. 오케이? 요런 것들을 가지고 굴절에 대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고, 요게 바탕으로 뒤에 전반사나 이런 것들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일단 요거 정리 필기하고 저기 246쪽의 그림 한번 본 뒤에 생활 속의 굴절들 예시들 그냥 간단하게 설명 한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부터 정리. 자, 생활 속의 굴절. 자, 첫 번째, 물. 물과 공기 사이에서, 자, 연필이 꺾이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아마 너도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 초등이나 중등 때 재난수영이라고, 소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사태 이후로,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는 자세 가르쳐 주고 했잖아요. 그거를 하러 수영장에 초등학교 잼민이들을 데리고 가면, 꼭 일부 잼민이들은 옆에 있는 성인용 풀장에 탐을 내죠. 그리고 밖에서 보면 그렇게 안 깊어 보인다는 게 또 함정이지. 자기 배 허리 정도 깊이밖에 안 오는 어린이 풀장은 재미가 없다. 성인용 풀장을 보니까 이쯤 올 것 같다. 역시 묵쯤 와야 수영하는 맛이 있지. 그러면서 수영장 관리하는 코치님과 담임쌤 눈을 피해서 그래 이때다 하는 순간 미끄러지는 척하면서 성인용 풀장에 발을 담궜다가 그 수면이 목을 지나는 순간 깨닫죠. 좋댔다. 왜? 까치발을 하고 있지만 물은 지금 턱에 닿이고 있는데 발끝은 아직 바닥에 닿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내려다 봤는데 발과 바닥 사이 간격이 아직 한참 남았다는 것을 깨닫잖아, 그 순간. 씨발. 그거 우리 옛 조상님들은 다음과 같은 속담을 남겼습니다. 얕은 맥가도 깊게 건너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거예요. 난 단순해.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보이는 이 물고기는 과연 여기에 있는가? 물 밖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고기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인다면
그냥 우리가 볼 땐 직선인 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빛의 경로는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온 빛이 꺾여서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 물고기 위치는 여기죠. 즉 바닥의 위치도 여기라는 거야.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얕게 보이는 강일지라도 깊은 것처럼 조심해서 건너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의 온도차에 의한 굴절이 바로 아제랭의 신기루 현상이에요. 사실 똑같은 겁니다. 원리적으로는. 공기가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갑잖아. 상대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선인장이 이렇게 서 있다 쳐. 여기 이제 여행자 눈에 보이는 선인장은 여기서 오는 모습은 바로 보이는데 휘어져 들어오게 돼요. 빛이.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이 휘어져 들어온 빛은 여기에 이런 선인장이 마치 물에 비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왜? 여기 공기가 지금 일렁일렁 거리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되게 한여름에 더운 날 직선으로 쫙 뻗은 도로 멀리 보면 물 고인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물이 아닌 거지 사실은. 빛의 굴절을 보고 있는 거.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기루. 그 다음에 공기의 속도가 유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볼록 렌즈에서는 빛이 어떻게 된다? 모이고. 왜? 두꺼우니까 한쪽이. 옥 렌즈에서는 빛이 퍼지게 되죠. 이걸 이용해서 얘는 근시교정, 얘는 원시교정. 얘는 근시교정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네 안경이나 내 안경이나 둘 다 근시용, 오목렌즈지. 그 다음에 우리 낱말은 빛 말고 소리도 휘거든. 낮에는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갑단 말이야. 그래서 소리가 낮에는 위로 떠요. 근데 밤에는 위에가 공기가 오히려 더 따갑고 아래가 공기가 차가워. 비열 차이 때문에. 그래서 밤에는 소리가 밑으로 깔려. 그래서 밤 시간이 되잖아. 오히려 멀리 있는 소리가 더 잘 들리고 대신에 아파트 어느 일정 층 이상 높은 데에 올라가면 조용해지는 효과가 나죠. 그지? 그리고 저기 해안선
아까 물결파는 깊이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 여기 동백섬이 있고 여기 이제 모래사장 있잖아. 멀리서 올 때 파도는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빨리 얕아지고 여긴 여전히 깊잖아. 그럼 여기는 파장의 유지가까지 돼. 근데 여기는 파장이 빨리 짧아진단 말이야. 그럼 파면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실제 파동의 진행을 그려보면 여기는 집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침식이 생겨서 절벽이, 여기는 에너지가 흩어지잖아. 그래서 퇴적에 의한 모래사장이. 그러니까 이쪽은 점점 앞으로 나오고 여기는 점점 깎여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해안선은 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단조로워지겠죠. 오케이?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뭐 굴절에 의한 현상들이 다양하게 예시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저기 248, 9, 250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전반사. 전반사라는 것은 굴절율의 입장에서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빛의 속력의 입장에서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할 때에만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물에서 공기로 빛이 진행하게 될 때, 물에서 공기 쪽으로 빛이 진행할 때를 생각해 보자고. 그럼 입사각이 커야 돼요? 굴절각이 커야 돼요? 물에서 공기로. 그쵸. 굴절각이 커야 되죠. 그럼 일반적인 빛이라면 여기가 세타1, 여기가 세타1이면 여기는 세타2. 자, 일부 그대로 반사가 일어나고 일부는 굴절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빛이 입사할 때. 자, 여기서 임계각이라는 각이 있습니다. 임계각이라는 것은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굴절각, 입사각을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 임계각에서도 반사는 일어납니다. 대신에 그 일부 굴절되는 게 수면을 타고 가요. 밖으로 안 나가고. 그 다음이 문제야. 이 임계각보다 더 큰 각으로 빛이 입사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0%다 내부로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전반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굴절률이나 빛의 속력이 느린 데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임계각보다 빛이 입사되면 빠른 매질로 빛의 굴절이 일어나지 않고 100% 내부로 전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응? 이거를 우리는 전반사라고 해요. 응?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적어보자면 자, 1번 매질, 밑에를 1번 매질, 위에를 2번 매질이라고 하잖아. 자, 여기를 1번 매질, 여 바깥에가 2번 매질이라면, N1분의 N2는 원래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사인 세타1이 임계각이 되면 사인 세타2는 얼마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공기는 이거를 1로 근사한단 말이야. 그럼 결국 뭐다? N1분의 1이 굴절률과 사인 임계각의 곱이 1이 나오는 각이 임계각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굴절률이 2라면 임계각은 몇 도가 된다? 그치, 30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임계각, 그럼 즉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지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런 전반사로 일어나는 현상들 봐봐. 257쪽의 그림들. 저기 흘러나오는 물에다가 레이저를 쏘면 물을 따라서 빛이 전반사로 퍼져나가고요. 밖으로 안 나가고 우리 저기 유리의 임계각이 42도가 나옵니다. 물은 임계각이 48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직각 프리즘이 45도짜리잖아. 그래서 45도짜리 직각 프리즘에서는 전반사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광섬유 같은 경우, 내시경을 쓰는 것도 광섬유인데, 광섬유는 결국 N이 큰 코어와 바깥에 N이 작은 클래딩의 이중 유리섬유 구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 안쪽 코어에다가 레이저를 이렇게 쏴놓는 거야.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광 케이블을 쓰면 일어날 수 있는 최고 장점은 일반적인 구리선은 한 번에 한 가지 신호만 보낼 수 있잖아. 근데 광섬유는 한 가닥에 열 몇 가지를 보내도 서로 빛은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구리선에서 일어나는 저항보다 광섬유에서 일어나는 저항이 훨씬 작습니다. 그게 훨씬 멀리까지 신호 전달이 가능해요. 단점은, 그런 광섬유의 단점은, 그리고 이것도 장점이다. 도청이 안 돼, 광섬유. 구리도선은 저기에 우리가 껍질을 까서 브릿지를 따내든지 아니면 전자기 변화를 측정하면 도청할 수가 있는데 광섬유는 또 그런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단점은 구리선은 전기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죠. 광섬유는 빛 에너지는 에너지 전달은 불가능해요. 신호만 전달이 되는 거지. 그리고 구리선은 수리가 가능한데 얘는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단점이 있고, 그러면 전기 신호를 광섬유로 보내려면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꾸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빛 신호를 받아들여서 전기 신호로 다시 바꿔주는 장치가 양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쓰지. 그리고 이런 광섬유하고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내시경, 수술이나 이런 데 쓰는 내시경, 그다음에 소학여행 때 가면 파는 장식품, 그 다음에 그 잔망경을 우리 초등학교 때 보통 만드는 키트에는 거울로 만드는 게 돼 있는데, 고급 쌍안경이나 카메라, 그리고 잔망경 등에는 프리즘 씁니다. 프리즘이 훨씬 더 내구도도 좋고 수명도 길어요. 거울에 도금으로 하는 것보다 반사율도 높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반짝거리는 이유가, 다이아몬드는 임계각이 22도인가 그래. 굴절률이 엄청나게 높아서 2.48인가 그렇거든. 그래서 한 번 들어간 빛이 내부에서 엄청나게 전반사로 돌다가 조금 삐져나온다고. 그게 반짝거리게 만드는 그 느낌을 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광섬유가. 그래서 저 커팅 라인을 잡는 게 되게 기술인 거야. 오케이? 다음 바에 넘어가면 우리 이제 광 케이블, 광통신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건 STS 개념이니까 그냥 거의 읽어보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면 돼요. 아까 말한 이 코어 클래딩 요 개념 정도만 알면 되고, 저렇게 신호로 바꿔서 보낼 수 있다. 장단점이 뭐가 있다. 수능에 나오면 2점짜리 공짜 문제입니다. 안 내는 경우가 더 많고요, 솔직하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몇 분이냐? 30분이네. 전자기파 설명해버릴까, 그냥. 일단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전자기파 설명 바로 가자. 전자기파 뭐 얼마 안 걸리니까. 자. 자, 전자기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봐봐요. 어떤 전하가 정지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내가? 주변에 F 플러스 전하니까 전기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기력을 미치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하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면 운동할 때는 어떻게 되는데? 네. 결국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수직인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그럼 우리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진동하거나 회전을 하게 되는 전하는 어떻게 될까? 어떤 진폭 범위 안에서 전하가 진동을 한다는 말은 사실 상하로 진동하는 전기장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상하로 진동하는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거든. 즉, 이 진동 전하에 의해서 그 수직인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는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이 자기장의 변화는 변화잖아, 자기장이. 다시 수직 방향으로 변하는 전기장의 변화를, 이 변화는 다시 수평으로 변하는 자기장 변화를 만들어. 이게 퍼져나가는 거야. 그게 얘를 도식화한 게 이거죠.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요렇게 전달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네 글자로 전자기파라 그래요. 간단하게 말해서 앙페르 법칙과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자의 운동이 전류를 만들어서 자기장을 변화시키고, 자기장의 변화는 패러데이 렌츠 법칙으로 새로운 전기장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즉 새로운 전위로 새로운 전하의 반대쪽 운동을 이끌어내죠. 그로 인해서 가속되는 새로운 전하의 운동은 새로운 자기장을, 그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기장이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매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매질의 극성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되거나 분극 현상을 일으켜야 하는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전자기적 파동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됩니다. 관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질이 없이 전달이 가능하고, 오히려 매질이 있으면 속력이 느려지죠. 아까 그래서 빛의 굴절율이 진공에서 1이었고 공기, 물, 유리, 다이아몬드로 갈수록 굴절율이 점점 커지는, 즉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 전자기파의 속력이 그래서 진공에서 뭐가 되더라? 광속하고 같더라. 전자기파가 사실 빛이에요, 빛. 네 글자로 전자기파, 두 글자로 줄이면 전파, 한 글자는 빛. 그래서 우리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쭉 나눠보면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VR, Visible Light, 그냥 가시광선,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Visible Light. 아, 라이트가 이게 아니구나. VL이구나. 어쨌거나 빛이 되죠. 빛에서 파장이 제일 긴 게 무슨 색? 빨간색. 파장 짧은 게 보라색이 되잖아.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빛만 에너지를 가진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 바깥쪽 영역에 열을 가지고 있는 선이 있더라. Inframed red. 그래서 적외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붉은색 바깥에 있는 빛. 그러면은 보라색 바깥에 가시광선의 자외선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진 그런 빛이 있더라.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서 여기를 자외선이라고 부르고. 1차 대전 중에 물리학자 렌트겐은 자외선 영역 더 밖에 투과력이 매우 강력한 어떠한 처음 감지한 어떤 광선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뭔지 몰라서 X라는 이름을 붙여요. X선. 이 렌트겐이 발견한 X선보다 더 강력하고 더 투과력이 강한 빛이 발견되죠. 적외선 바깥에 마이크로파가, 그 바깥에 라디오 웨이브, 그냥 줄여서 전파라고 부르는 좁은 의미에서 이 전파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파동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우리 파장이 크다는 거잖아. 근데 V는 C인데 얘가 F람다예요.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람다가 크다는 말은 F가 작다는 소리야. 그럼 이쪽으로 올수록 람다가 작고 F가 크다. 그런데 우리 이런 가시광선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체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란 말이야. 이 광자 하나하나의 에너지를 말한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올수록 에너지가, 이쪽이 에너지가 작아져. 이해되지? 그래서 각자의 빛은 그 빛의 특성상, 진동수나 그 빛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야기되죠. 감마선 같은 경우 에너지가 워낙에 세니까 암세포 같은 거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거 비파괴 검사했어요. 감마선, X선 이쪽은. 이게 뭐냐? 요즘에 이제 참 선생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가 순살이라 놀림을 받아서 마음이 참 섭섭한데, 당연히 선생님은 아파트가 그래도 좀 된 거라서 이제 순살 시대 이전 아파트라서 괜찮긴 합니다. 한 10년 돼서. 어떤 브랜드인지 알겠죠? 자, 그 건물에 과연 제대로 철근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 두드려 부술까?
그럼 어떻게 할래? 그치. X선이나 감마선을 투과시켜 보면 우리 운동하다가 다쳤을 때 뼈 부러졌는지 확인한다고 엑스레이 사진 찍잖아. 똑같은 거야. 철근이 투과되는 정도랑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투과되는 정도가 다를 거니까 속 내부가 찍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콘크리트나 그런 데 자갈, 모래, 시멘트가 얼마나 제대로 조합이 됐는지도 확인이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자외선 정도만 돼도 극단적으로 우리 멜라닌 색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쬐면 피부가 타요. 그리고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세균 같은 것들은 일정 이상 쬐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급식실이나 뭐 김밥 땡땡 등에서 컵 같은 거 살균 소독기에 안에 보면 그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형광등이 있죠. 그게 이제 블루라이트 형광등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가시광선 영역보다 자외선 영역을 더 많이 쏘는. 요거 이제 학교에서 축제할 때 많이 쓰잖아. 블루라이트 형광등. 왜?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는 이런 것들을 막 벽에다가 장식해 놓고 형광등 블루라이트만 따다닥 박아 놓으면 형광 확 색깔 살아나잖아.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천문 쪽 동아리였거든요. 예, 동아리 축제 때 꾸밀 때 블루라이트만 다 꽂으면 끝나. 대충 야광 스티커 덕지덕지 붙여놔도 확실히 이쁘게 나온단 말이지. 응? 네. 그 다음에 뭐 우리 사람은 비타민 D 뭐 합성에도 써야 되고 위조지폐 감별 등등 많이 쓰죠. 자외선도. 근데 가시광선 우리가 말하는 빛이고 저기 라이파이 저거는 소니가 했던 개삽질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크로파 06이 대신 조명을 활용해서 통신한다 돼 있는데 저 그림 저거 아니고요. 옛날에 소니가 지금도 일본에는 그 음원이 팝니다. MD라고 해가지고 MP3 나오기 전에 휴대용 플레이어로 소니가 만들었던 게 있어요. 미니 디스크라고 그 포터블 CD 플레이어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내가 네 나이 때. CD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던 게 있어요. 워크맨처럼. 근데 이제 CD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면서 재생시키는 거의 최대 단점은 뭘까요? 첫 번째가 배터리 용량이었고요. 두 번째는 휨입니다. 광으로 CD에 빛을 쏴가지고 읽어야 되잖아. 진동에 약해요. 이게 떨리니까. 그래서 미리 읽어드리는 기술 등으로 해서 뭐 휨 방지 1분 이상이 되면서 이제 거의 재생이 안 끊기고 이제 재생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소니가 만들었던 MD라는 미니 디스크라는 그런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그 조그만한 디스켓이라는 걸 통해서 CD에 있는 음원을 저 라이파이 케이블을 통해서 MD에다가 라이트 할 수 있는 복사를 떠서 디스켓에다가 음원을 저장해 놓고 그 디스켓 전용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거나 팔에 이렇게 찰 수 있는 정도. 그냥 휴대용 카세트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냥 휴대용 워크맨 정도 크기?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럴 거면 카세트 플레이어 쓰지 왜 MD를 쓰냐? 음질이 거의 CD급이었으니까. 음질이 CD에 못지않게 좋았으니까. 그리고 휴대성이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CD 플레이어를 집에 두고 MD를 포터블로 들고 다녔던 거야. 이제 그 당시 소니가 새로운 그런 플레이어 시장을 새로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아이리버가
MP3라는 걸 만들면서 줬댔죠. 아직도 일본은 근데 MD, 그 옛날에 그 기계가 남아있으니까 아예 MD로 음원을 따로 팝니다. MD에 넣어서. 자기가 이제 CD 플레이어랑 MD가 다 있을 경우 CD를 MD로 복사를 될 수도 있고요. 그때 그 쓰는 광 케이블도 있어. 그리고 일제 CD 플레이어에는 그 광 케이블 출력 단자, 옵틱 단자가 따로 있어요. 그게 라이파이야.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저는 이제 와이파이 겸용으로 이제 그렇게 더 한다는 건데, 그거 말고도 이제, 적외선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열화상 카메라, 뭐, 그건 이제 뭐 화재 현장이나 이런 데도 많이 쓸 수 있고, 적외선 온도계, 물리치료기, 리모컨, 망원경도 적외선 망원경 같은 것도 있고요. 이건 이제 온도 재는 거지. 왜냐하면 적외선 망원경이나 저거는 이제 어떤 거냐, 우리 카메라가 가능한 게 나중엔 네가 이제 물투를 들을 거니까 그냥 다음에 옛날에 물리쌤이 이 이야기 했다 하면서 주워 듣는 거예요.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사선이 방출될 때 고체에서 연속 스펙트럼으로 방출된다고 가르쳤잖아요. 에너지 준위할 때. 근데 그게 모든 영역이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 최대 가장 많은 에너지 파장이 나오는 람다 맥스 영역이 있단 말이야. 이 람다 맥스 값이 절대 온도에 반비례해요. 저게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별의 표면 온도와 스펙트럼 있지. 그거랑 연결돼.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별의 색깔은 무슨 색이 되더라? 파란색으로 가죠. 낮을수록 붉은색. 3000 켈빈 이하가 돼버리면 적외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때 삑 하고 체온 잰 게 결국 우리 이마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 길이 잰 거야. 그러면은 표면 온도가 잡히니까. 비내 외에는 지구하게 나오는. 예. 불리하게 원래. 그래서 이걸로 스펙트럼이 이래 그려진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볼츠만 파노에 이래 그래.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우리 이제 뭐 레이더나 속도 측정기, 전자레인지. 저게 이제 물 고유 진동수랑 똑같은 진동수를 주기 때문에 음식 내부의 수분의 진동수를 늘려고 온도를 높이는 게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레인지죠. 그래서 수분이 없는 음식은 못 데핍니다. 그리고 그 호일 같은 거 넣으면은 좋다는 이유가 한 곳에 집중돼서 불러요. 그래서 호일 같은 거 넣지 말라고 하는 거고, 라디오파는 일반 우리 전파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 빛의 성질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쓰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파일은 뭐 내일이나 올려놓을게요. 네, 끝.